엄마, 요즘 바빠서 못 가요. 애들 때문에 정신이 없어요. 아버지, 이번 명절은 그냥 쉬세요. 저희끼리 보내야 해서요. 엄마, 돈 좀 보태주실 수 있죠? 이번 달에 너무 빠듯해서요. 이게 현실입니다. 피 한 방울 나눈 자식이지만 늙으면 부모는 그들의 삶에서 짐이 됩니다. 애써 키운 자식이 결국 제 가정만 챙기느라 부모는 뒷전으로 밀려납니다. 병들어 쓰러져도 달려오지 않고 눈물로 전화를 걸어도 차갑게 나중에라는 말만 남습니다. 한때 삶의 이유였던 자식이 어느새 남보다 더 냉정한 존재로 변합니다. 그래서 늙으면 자식도 결국 남이 된다는 잔혹한 진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첫 번째, 늙으면 자식도 남이 되는 이유는 자식이 결국 자기 가정 챙기느라 부모는 뒷전으로 밀려나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듣는 이의 가슴을 서늘하게 만듭니다. 부모의 희생은 과거의 미담일 뿐 현재의 삶에서 자식에게는 더 이상 우선순위가 되지 못합니다. 부산에 사는 81세 김정순 씨는 평생 자식 교육에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시장 좌판에서 손이 터져가며 돈을 모아 아들을 의사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김 씨의 집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아들은 바쁜 병원 일과 아이들 교육에 몰두하느라 어머니에게 한 달에 한 번 겨우 들를 뿐이었습니다. 김 씨가 무릎이 붓고 숨이 차오를 정도로 아팠을 때조차 아들의 말은 차가웠습니다. 엄마, 응급실 가면 되잖아. 지금 내가 너무 바빠서 결국 김 씨는 홀로 버스에 몸을 싣고 병원에 갔습니다. 횡한 대기실에서 이름이 불리길 기다리며 김 씨는 속삭였습니다. 내가 키운 아들이지만 이제는 남이구나. 이 장면은 차라리 낯선 사람보다 더 잔혹한 거리감을 드러냅니다. 서울 송파구에 사는 77세 박영숙 씨는 또 다른 상처를 겪었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뒤 딸 가족과 한 집에 살게 되었지만 곧 지옥 같은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손주 학교 시간을 맞추고 반찬을 준비하는 일은 당연히 그녀의 몫이 되었습니다. 하루에 3끼를 차리고도 엄마, 이 반찬은 애들이 안 좋아해요 라는 며느리의 불평만 돌아왔습니다. 몸이 지쳐 쓰러졌을 때조차 딸은 엄마, 애들 숙제 봐주셔야 해요. 저녁 약속 있어서요 라며 떠나버렸습니다. 결국 박 씨는 화장실 바닥에서 한참을 쓰러진 채로 있어야 했습니다. 이웃이 찾아와 119를 불러주지 않았다면 큰일을 당했을 것입니다. 병실에서 홀로 눈물을 흘리며 박 씨는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딸을 위해 살아왔는데 결국 나는 이 집의 가정부였구나. 더 무서운 건 부모 스스로 아직도 자식에게 기대려 한다는 점입니다. 명절에 오길 기다리며 상을 차려놓고 전화를 붙잡고 하루 종일 귀 기울이지만 들려오는 건 보험 광고뿐입니다. 외로운 집안에 울려 퍼지는 건 TV 소음뿐이고 그 옆에 앉은 부모의 존재는 누구에게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늙으면 자식도 결국 남입니다. 피를 나눈 가족이라도 자식의 삶은 배우자와 아이들에게 쏠려 있습니다. 부모는 그 울타리 밖에서 밀려나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잊은 게 아닙니다. 단지 그들의 우선순위가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냉정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자식에게 기대는 순간 더 깊은 상처가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노년의 존엄은 자식이 지켜주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챙기고 나만의 삶을 만들어야 합니다. 자식에게 모든 걸 걸었던 부모의 눈물이 남의 이야기가 되지 않게 지금이라도 마음을 바꿔야 합니다. 내 인생의 무게는 결국 내가 짊어진다는 진실을 외면하면 마지막 길은 너무나 쓸쓸해질 것입니다. 두 번째, 늙으면 자식도 남이 되는 이유 중 하나는 명절에도 잠깐 얼굴만 비추고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부모는 처절하게 깨닫습니다. 내가 이토록 희생했는데 결국 남는 건 빈집과 식은 밥뿐이구나. 이 진실은 가슴을 쪼개는 칼날처럼 다가옵니다. 전북 군산에 사는 80세 김영자 씨는 명절만 기다리며 삽니다. 아침부터 전을 부치고 고기를 재우고 떡국을 끓이며 손목이 부르트도록 상을 차립니다. 올해는 아이들이 오래 머물겠지 기대하며 마음을 달랩니다. 그러나 도착한 아들 가족은 인사만 건네고 밥상 앞에 앉은 지 1시간 만에 엄마, 오후에 처가에도 들러야 해서요 라는 말과 함께 서둘러 떠납니다. 김 씨는 얼어붙은 손으로 치우다 결국 거실에 주저앉아 흐느꼈습니다. 내가 이 집의 어머니가 아니라 그냥 들렀다 가는 휴게소구나. 그날 저녁 멀쩡히 차려둔 음식은 냉장고 속에서 싸늘히 굳어갔습니다.
서울 강북구에 사는 82세 장봉남 씨는 명절마다 손주 얼굴 좀 보자는 희망 하나로 버팁니다. 아침부터 문 앞만 쳐다보다가 아들 가족이 도착하자마자 들려온 말은 아버지,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금방 가야 해요였습니다. 손주가 건넨 과자 봉지를 받으며 겨우 웃었지만 채 2시간도 안 되어 현관문은 다시 쾅 닫혔습니다. 쓸쓸히 남은 장 씨는 숟가락도 들지 못한 채 텅 빈 집에서 멍하니 시계를 바라봤습니다. 새벽이 될 때까지 텔레비전 소리에 의지하다가 눈물이 흘러내려 베개를 적셨습니다.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이제 그들의 우선순위가 아니구나. 마하트마 간디는 사랑은 시간을 드리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시간을 내지 않는다면 그것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닙니다. 부모에게 시간을 내지 않는 자식은 결국 부모를 남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부모 스스로 여전히 기대한다는 점입니다. 식탁 위에 산더미 같은 음식을 올려놓고 눈에 힘을 주며 웃지만 속은 무너집니다. 잠시 스쳐간 손주의 웃음소리가 사라지고 나면 남는 건 고요한 집안과 얼룩진 그리움뿐입니다. 명절은 축제가 아니라 외로움이 더 선명해지는 날로 변합니다. 여러분, 늙으면 자식도 결국 남입니다. 명절에 얼굴만 비추고 사라지는 자식의 뒷모습에서 그 사실은 뼈아프게 드러납니다. 피를 나눈 가족이라 해도 그들의 삶의 중심은 이미 배우자와 자식으로 넘어갔습니다. 부모는 뒷전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착각하지 마십시오. 명절에 울리지 않는 전화, 짧은 방문에 담긴 차가운 무심함을 보고도 눈 감는다면 더 큰 상처만 남습니다. 노년의 존엄은 자식의 발걸음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이제는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자식을 기다리는 삶에서 벗어나 나를 위한 시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늙어 남이 된 자식을 붙잡는 순간 내 인생은 고통으로 끝납니다. 지금부터라도 진실을 받아들이십시오. 명절은 그들의 날이 아니라 내 삶을 어떻게 채울지 결정하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늙으면 자식도 남이 되는 이유 중 하나는 부모의 말이 더 이상 지혜가 아니라 잔소리로만 들리기 때문입니다. 피와 땀으로 길러낸 자식에게 던진 충고가 무시당하는 순간 부모는 남보다 더 서러운 존재로 전락합니다. 이 비극을 보여주는 사례는 우리 주변에 너무도 많습니다. 경기도 의정부에 사는 79세 정인자 씨는 늘 아들의 건강을 걱정했습니다. 고혈압 진단을 받았음에도 야근과 술자리를 반복하는 아들을 볼 때마다 정 씨는 애써 달래듯 말했습니다. 술 좀 줄여라. 내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 그러나 돌아오는 대답은 냉정했습니다. 엄마, 제발 잔소리 좀 그만해요. 요즘 누가 술 안 마시고 삽니까? 그 말에 정 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의 건강을 염려하는 마음은 단숨에 무가치한 소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며칠 후 아들이 갑작스러운 흉통으로 응급실에 실려갔을 때조차 정 씨는 말하지 못했습니다. 내 말 안 들어서 그렇지라는 생각이 목 끝까지 올라왔지만 더 이상 말할 자격조차 빼앗긴 느낌이었습니다. 그녀는 흐느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내 목소리는 이제 그에게 짐일 뿐이구나. 서울 강동구의 82세 박명숙 씨는 딸과 함께 살았습니다. 혼자 있는 게 외로워 딸 가족과 한 집에 살면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딸이 퇴근하고 돌아오면 박 씨는 기다렸다는 듯 애들 옷은 좀 더 두껍게 입혀라. 밥은 따뜻하게 먹여야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딸은 얼굴을 찡그리며 쏘아 붙였습니다. 엄마, 그만 좀 하세요. 제가 애 키우는 거예요. 요즘 시대에 그런 방식 통하지도 않아요. 박 씨는 그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평생 키우고 가르친 경험은 무시당하고 오히려 구식이라는 낙인만 찍혔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박 씨는 입을 닫았습니다. 딸의 표정이 무서워 말 한마디 꺼내는 게 두려웠습니다. 결국 같은 집에 살면서도 대화는 사라지고 밥상 위엔 정막만 흘렀습니다. 박 씨는 속삭였습니다. 나는 이 집의 가족이 아니라 불편한 방해꾼일 뿐이구나. 이처럼 부모의 진심은 늙을수록 잔소리로 바뀝니다. 소크라테스는 말이란 마음의 거울이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자식에게 부모의 말은 더 이상 거울이 아니라 귀찮은 메아리일 뿐입니다. 진심과 충고가 담긴 목소리는 세상과 단절된 낡은 소리로 치부됩니다. 더 비극적인 건 부모 스스로가 그걸 알면서도 멈추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사랑하니까, 걱정되니까,
마지막 남은 힘으로라도 말해주고 싶은데 돌아오는 건 날선 반응뿐입니다. 결국 부모는 입을 닫고 마음까지 닫습니다. 자식은 자유를 얻었다 착각하겠지만 그 순간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이미 멀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늙으면 자식도 결국 남이 됩니다. 부모의 목소리를 잔소리라 치부하는 순간 가족은 더 이상 따뜻한 울타리가 아닙니다. 그저 불편한 동거일 뿐입니다. 부모가 하고 싶었던 말은 잔소리가 아니라 마지막 남은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조차 외면받는다면 노년은 처절한 침묵 속에서 끝나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자식은 부모의 말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귀찮아합니다. 그러니 늙은 부모가 할 수 있는 건 단 하나, 자식을 향한 기대를 내려놓고 나만의 목소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이 잔소리로 전락하는 순간 자식은 이미 남이 되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남은 삶을 더 이상 상처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늙으면 자식도 남이 되는 이유 중 하나는 요양원. 문 앞에서 떠나가는 자식의 뒷모습이 부모의 마지막 기억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은 칼날처럼 가슴을 찢고 평생 바친 사랑이 단숨에 무가치로 전락하는 처절한 장면입니다. 경기도 안양에 사는 84세 이순덕 씨는 치매가 진행되면서 요양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엄마 잠깐 계시면 저희가 자주 올게요 라며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공허한 약속이었습니다. 첫날은 눈물이 글썽한 채 손을 흔들며 돌아갔지만 두 번째 방문은 한 달 후, 세 번째는 석 달이 지나서였습니다. 그리고 점점 발걸음은 끊겼습니다. 요양원 창문에 매달려 아들을 기다리던 이순덕 씨는 멀리 차를 타고 떠나던 그 뒷모습을 끝내 마지막으로 기억했습니다. 그날 이후 누구를 기다리는 마음조차 꺼져버렸습니다. 결국 그녀는 간병인만 곁에 둔 채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들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차가운 죽음이 되어 있었습니다. 남은 건 한 줌의 재와 조금만 더 자주 올 거리라는 자식의 후회뿐이었습니다. 전남 목포에 사는 86세 박철호 씨 역시 비슷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는 뇌졸중 후유증으로 거동이 불편해지자 요양원에 입소했습니다. 처음 며느리는 눈물을 보이며 아버님, 곧 다시 뵈러 올게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차가웠습니다. 명절에도 얼굴을 비춘 건 단 30분이었고 그나마도 아이들 학원 스케줄 때문에 서둘러 떠났습니다. 요양원 현관 앞에서 뒷모습만 남기고 사라지는 자식들을 바라보며 박 씨는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이제 이 집의 손님이구나. 시간이 흐르자 그는 면회가 끊긴 날을 달력에 표시하는 게 습관이 되었습니다. 빨간 동그라미가 점점 줄어들고 결국 달력은 새까맣게 비어갔습니다. 생의 마지막 순간 박 씨 곁에 있었던 건 자식이 아니라 간호사의 손길 뿐이었습니다. 이처럼 요양원 문 앞에서의 이별은 종종 마지막이 됩니다. 부모는 그 뒷모습을 평생의 상처로 안고 눈을 감습니다. 자식은 일이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라며 자기 삶을 핑계로 대지만 사실 부모를 뒷전으로 미룬 것뿐입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인간은 철저히 자기 자신에게만 충실하다라고 했습니다. 부모에게 자식은 전부지만 자식에게 부모는 자기 삶의 방해물이 될 수 있다는 잔혹한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자식은 부모에게 시간을 내지 않습니다. 요양원에 잠깐 들러 눈물 섞인 미소만 남기고 떠나는 뒷모습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체면을 지키기 위한 방문일 뿐 진심 어린 헌신이 아닙니다. 부모는 그 뒷모습을 보며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사무치지만 자식은 이미 돌아서서 자기 세계로 향합니다. 여러분, 늙으면 자식도 결국 남입니다. 요양원 문 앞에서 떠나는 자식의 뒷모습이 마지막 장면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부모가 평생을 바쳐 남긴 건 결국 눈물뿐이라는 이 냉혹한 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부모의 마지막은 자식의 품이 아니라 차갑게 닫힌 요양원 문 안에서 끝나기 쉽습니다. 그러니 착각하지 마십시오. 자식은 끝까지 함께하지 않습니다. 남은 생을 당당하게 살기 위해선 자식의 발걸음을 붙잡지 말고 나만의 삶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눈에 마지막으로 남을 건 차갑게 멀어져가는 자식의 뒷모습일 뿐입니다. 다섯 번째, 늙으면 자식도 남이 되는 이유 중 하나는 결혼 후엔 배우자, 눈치 보느라 부모를 외면하기 때문입니다.
피를 나눈 자식이라 믿었지만 배우자의 한마디가 부모의 평생 희생보다 무겁게 작용하는 순간 부모는 낯선 손님으로 밀려납니다. 이 참혹한 현실을 보여주는 사례는 수없이 많습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는 81세 김정자 씨는 아들을 위해 평생을 바쳤습니다. 남편을 일찍 잃고 시장에서 장사하며 뒷바라지에 의사로 키웠습니다. 그러나 결혼 후 달라진 건 아들의 태도였습니다. 명절 때마다 찾아오던 아들은 결혼 3년 차부터는 아내가 처갓집 먼저 가자고 해서요 라며 미루기 일쑤였습니다. 김 씨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아들은 하루 10분 얼굴만 비추고 급히 사라졌습니다. 며느리가 기다린다는 이유였습니다. 링거를 꽂은 채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던 김 씨는 눈물이 솟구쳤습니다. 내 피와 살을 쏟아 키웠는데 이제는 아내 눈치 때문에 나를 버리는구나. 그날 이후 김 씨는 아들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병실을 지킨 건 병원 간병인의 손길뿐이었습니다. 부산 해운대의 79세 오태식 씨 역시 같은 아픔을 겪었습니다. 오 씨는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며 번 돈을 모아 아들에게 신혼집 전세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결혼 후 급격히 멀어졌습니다. 손주 돌잔치조차 초대받지 못했고 며느리의 차가운 말이 결정타가 되었습니다. 아버님이 자꾸 오시면 저희 생활에 방해가 돼요. 그 말을 옆에서 듣던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곧 동의였습니다. 오 씨는 홀로 집으로 돌아오며 땅을 치듯 통곡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키운 아들이 이제는 남편이자 아버지라는 이유로 내 편이 아니구나. 이후 그는 마을 경로당에서만 하루를 버티며 아들 집 근처를 일부러 피했습니다. 아들의 얼굴을 마주하는 게 더 고통이었기 때문입니다. 공자는 부모를 섬김의 공경이 우선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의 자식들은 배우자의 눈치를 보느라 그 공경을 버립니다. 결혼 후 자식에게 부모는 삶의 중심이 아닙니다. 배우자와 아이가 1순위이고 부모는 언제든 뒷순위로 밀려납니다. 더 잔인한 건 부모 스스로 이 사실을 알면서도 자식을 기다린다는 점입니다. 전화를 걸어도 지금 아내랑 얘기 중이라며 서둘러 끊고 집에 찾아와도 배우자의 눈치를 살피며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부모의 집은 이제 편안한 고향이 아니라 배우자가 싫어하는 낯선 공간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늙으면 자식도 결국 남입니다. 결혼한 순간부터 자식의 삶은 배우자의 색깔로 물듭니다. 부모는 더 이상 절대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배우자의 눈치를 보느라 부모를 외면하는 그 순간 부모와 자식 사이는 이미 남보다 더 멀어진 관계로 전락합니다. 부모의 희생이 아무리 컸어도 자식은 배우자의 눈빛 한 번에 등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자식에게 기대며 살려는 순간 더 큰 상처가 기다립니다. 노년의 존엄은 자식이 아니라 나 자신이 지켜야 합니다. 자식이 배우자에게 충성하듯 우리는 이제 나 자신에게 충실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남은 생을 당당하게 지키는 길입니다. 6번째, 늙으면 자식도 남이 되는 이유 중 하나는 부모의 희생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목숨 걸고 바친 세월은 자식의 눈에선 빛나는 헌신이 아니라 마땅한 의무로 변해버립니다. 이 잔인한 착각이 부모의 가슴을 가장 깊이 찌릅니다. 대구 달서구에 사는 82세 장영자 씨는 평생 식당 허드레질을 하며 번 돈으로 세 자녀를 대학에 보냈습니다. 새벽마다 새우젓 냄새를 뒤집어 쓰고 밤늦게 귀가하면서도 단 한 번도 자식에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병으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했을 때 자식들의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엄마, 우리가 얼마나 고생해서 지금 사는 줄 알아요? 엄마는 그때 당연히 우리 키워야 했잖아요. 장 씨는 눈을 감고 흐느꼈습니다. 평생을 바친 헌신이 고마움이 아니라 당연한 의무였다는 사실에 그 순간 자식이 남보다도 더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결국 퇴원 후 그녀는 자식집이 아닌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게 되었습니다. 그 외로움은 죽음보다 차가웠습니다. 전북 전주의 79세 이철수 씨는 건설 현장에서 허리가 휘도록 일하며 아들 집을 장만해 주었습니다. 땀에 젖은 도시락을 들고 하루하루를 버텼던 이유는 내 자식은 힘들지 않게 살게 하리라는 다짐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은퇴 후 생활비가 부족해 아들에게 도움을 청했을 때 돌아온 대답은 가혹했습니다. 아버지가 집 사준 건 그때 당연한 거예요. 그게 부모 역할이잖아요. 이철수 씨는 차갑게 굳은 얼굴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흘린 피와 땀이 다 당연한 거였다니 이후 그는 자식에게 더는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손주 돌잔치에도 불려가지 못했고 결국 쓸쓸히 경로당에서 하루하루를 버텨야 했습니다. 공자는 부모의 은혜는 하늘과 같아 갚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현대의 자식들은 그 은혜를 하늘이 아닌 공기처럼 여깁니다. 있으면 당연하고 없어도 불평하는 존재로 취급합니다. 마더 테레사는 사랑의 반대말은 증오가 아니라 무관심이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 무관심이 부모의 희생을 당연한 것으로 만들고 결국 부모를 나무로 만드는 비극의 시작입니다. 더 무서운 건 부모 스스로도 이 현실을 알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식에게 희생을 당연히 제공하며 자신이 남은 생을 고통으로 마무리한다는 걸 알면서도 멈추지 못합니다. 그 사랑이 자식에게는 짐이 아니라 의무의 연장선으로만 남기 때문입니다. 결국 부모는 자신이 쏟은 모든 노력이 고마움이 아닌 기대치로만 돌아온다는 걸 늦게 깨닫습니다. 여러분, 늙으면 자식도 결국 남입니다. 부모의 희생은 그들에게 특별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로 치부되는 순간 부모는 더 이상 존경의 대상이 아니라 의무를 다한 뒤 버려져도 되는 존재가 됩니다. 그러니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흘린 눈물과 땀이 자식에게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 믿는 건 환상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희생 위에 서 있지만 그 희생을 감사로 기억하지 않습니다. 당연함으로 외면할 뿐입니다. 늙은 부모가 지켜야 할 건 자식의 인정이 아니라 스스로의 존엄입니다. 희생을 내 인생의 결말로 남기지 말고 남은 생만큼은 나 자신에게 충실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삶의 마지막 장은 자식에게 당연이라는 말로 끝나버리고 말 것입니다. 검사는 꼭 하셔야 합니다. 근데 비용이 좀 부담되실 텐데요. 간병인 없으면 입원은 어렵습니다. 혼자 계시는 거 맞으시죠? 이 말 남의 얘기 같죠? 하지만 어느 날 당신이 그 병실에 혼자 누워서 듣게 될 수도 있습니다. 몸이 아픈 건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다는 이유로 치료도 못 받고 입원도 거절당하는 그 순간 사람은 환자가 아니라 짐이 됩니다. 한 노년 전문의는 단언합니다. 병이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닙니다. 돈이 없으면 병보다 자존심이 먼저 죽습니다. 진료실 앞에서 작아지고 약값 걱정에 진단을 미루고 침대 대신 집 안구석에 누워버리는 삶. 지금 당신이 준비하지 않으면 오늘 이야기하는 5가지 초라한 순간이 당신에게 내일 찾아옵니다. 하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이 영상 마지막에 지금부터 당장 돈을 모으는 실질적인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당신의 노후를 지킬 방법이니 영상을 무조건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시작하겠습니다. 70살 넘어 돈 없을 때 가장 초라해지는 첫 번째 순간은 내 자식에게 무시당하는 순간입니다. 그동안 자식 위해 희생한 세월이 몇십 년인데 어느 날부터 자식의 눈빛이 바뀝니다. 아버지, 그 얘기는 그만 좀 하세요. 엄마, 이제 좀 조심하세요. 한때는 내 품에서 울던 아이들이 지금은 내 숨소리조차 귀찮아하는 눈빛을 보냅니다. 그때 깨닫습니다. 돈 없는 부모는 조언도 걱정도 관심도 전부 잔소리가 된다는 걸. 인생을 다 바쳤던 존재에게 뒷모습을 돌려지는 그 순간 인간은 가장 초라해집니다. 자식의 말투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건 아주 작은 계기입니다. 밥값을 자주 내주지 못하고 병원비를 손 벌리게 되고 손주 용돈을 챙기지 못하는 시점부터입니다. 처음엔 미안한 눈치였던 자식도 시간이 흐르면 당연하다는 표정으로 바뀝니다. 이번 달도 도와줘야 하나? 라는 눈빛. 이래서 같이 살기 싫었다는 뉘앙스. 말로 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그 거리감이 가슴을 찢습니다. 자식은 부모가 무너지기 전까지는 절대 눈치채지 못합니다. 그만큼 부모는 자식 앞에서 버티려 애씁니다. 돈이 없다는 말 대신 괜찮다는 말로 꾸역꾸역 하루를 넘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자존심조차 무의미해집니다. 자식의 차가운 시선 앞에서 목소리를 내는 것조차 주저하게 되고 결국 침묵 속에 갇히게 됩니다. 그 침묵은 체념이 되고 체념은 외로움이 되며 외로움은 결국 삶을 갉아먹습니다. 무너지는 건 물질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돈이 없다는 이유로 부모의 말은 무게를 잃고 존재는 점점 투명해집니다. 생일이 되어도 연락 한 통 없는 자식, 아플 때 아무 말 없이 병원에서 혼자 기다리는 부모.
이게 지금 이 땅의 70대 이상이 마주한 현실입니다. 돈이 없다는 건 단지 가난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키운 자식에게조차 외면당하는 절망의 이름입니다. 경기도 성남에 사는 74세 윤명자 씨의 이야기입니다. 윤 씨는 남편 없이 혼자 두 아들을 키우며 평생 식당 일을 해왔습니다. 새벽마다 시장에서 장을 보고 하루 종일 그릇을 닦고 불 앞에서 서며 몸을 망가뜨렸습니다. 자식 둘은 서울로 대학을 보냈고 결국 좋은 직장도 들어갔습니다. 윤 씨는 그게 인생의 보람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가진 걸 다 내줬습니다. 전세금 보태주고 결혼 비용도 도와줬습니다. 남은 건 허리 디스크와 집 한 칸 없는 몸뿐이었습니다. 처음엔 자식들도 자주 찾아왔습니다. 명절이면 함께 밥을 먹었고 손주들도 웃으며 안겼습니다. 하지만 몇 해 전부터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둘째가 결혼하고부터는 집에 오는 일이 줄었고 첫째는 해외 출장이 잦다며 매번 연락만 했습니다. 그러던 중 윤 씨가 무릎 관절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병원비가 180만 원. 마땅한 수입이 없는 윤 씨는 큰맘 먹고 첫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미안한데 요즘 나도 빠듯해서. 그 한마디에 윤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혼자 쌀을 씻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술은 결국 미뤄졌고 다리가 아프면 방석을 두 겹 깔고 앉았습니다. 얼마 후 생일이 찾아왔습니다. 핸드폰 알림에는 둘째 아들의 이름만 조용히 떠 있었습니다. 메시지는 딱 두 줄이었습니다. 엄마, 생일 축하해요. 다음에 봐요. 선물도 전화도 없었습니다. 그날 윤 씨는 미역국도 끓이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가까운 이웃이 말했습니다. 큰아들이 그렇게 잘 나간다더니 왜 어르신은 늘 혼자예요? 그 말에 윤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바빠서 그렇죠. 다 바빠요. 그러나 밤에 돌아와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속삭였습니다. 내가 너희를 그렇게 키웠니? 이후 윤 씨는 스스로 말했습니다. 자식에게 바라는 건 이제 없다. 다만 내가 돈이 조금만 있었더라면 저렇게까지는 안 됐을 거다. 손주 생일에도 축하 메시지만 보내고 친구가 밥 한 끼 사준다 해도 아니야. 나 오늘은 집에서 쉬어야겠다며 피합니다. 자식에게조차 작아진 자신이 너무 싫어서입니다. 이 사례는 말해줍니다. 자식은 늙은 부모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단, 돈 없는 부모를 외면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외면의 순간 사람은 가장 초라해집니다. 70살이 넘어서까지 자식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없게 만드는 세상. 그것이 지금 우리 노인들의 진짜 현실입니다. 70살 넘어 돈 없을 때 가장 초라해지는 두 번째 순간은 마트 계산대 앞에서 물건을 다시 내려놓을 때입니다. 장바구니엔 고작 몇 개뿐이었습니다. 두부 한 모, 바나나 한 송이, 라면 한 봉지, 그리고 마지막에 넣은 참기름 소병 하나. 참기름은 요즘 식욕이 떨어져 밥에 몇 방울만 떨어뜨려도 고소한 냄새에 숟가락이 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한참을 망설이다 넣은 것이었습니다. 계산대에 물건을 올려놓고 카드 단말기를 보려던 순간 계산원이 말합니다. 총 17,800원입니다. 그 짧은 한마디에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지갑 속에는 연금 들어오기 전에 남겨둔 마지막 15,000원이 있었습니다. 2,800원이 모자란다. 손은 이미 지갑으로 향했지만 생각보다 오래 머뭇거렸습니다. 뒤에 줄 선 사람들이 하나둘 시선을 주기 시작합니다. 계산원은 무표정하게 다시 물었습니다. 결제 도와드릴까요? 그 순간 마치 전신이 투명하게 드러난 기분이었습니다. 이 사람 돈이 부족하구나. 그 눈빛이 너무도 뻔히 읽혔습니다. 아, 죄송한데 참기름은 빼주세요. 그 말을 꺼내는 순간 입안에서 말이 아닌 자존심이 으깨졌습니다. 손수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기분 좋게 고른 물건이 이제는 나한테 과분한 사치처럼 느껴졌습니다. 참기름병은 다시 직원의 손에 들려 바구니 밖으로 나갔고 계산은 13,800원으로 줄었습니다. 결제를 마치고 영수증을 받아들었지만 손끝은 차갑고 마음은 더 시렸습니다. 그 병 하나, 그 몇천 원이 그렇게 나를 작게 만들 줄 몰랐습니다. 부산 동래구에 사는 75세 박정임 씨의 이야기입니다. 박 씨는 매주 수요일 오전이면 근처 할인마트에 장을 보러 갑니다. 꼭 필요한 것만 산다는 원칙을 세워두고 장바구니에는 메모지를 넣고 갑니다. 계란 19, 우유, 시금치, 콩나물, 고등어 한 마리까지 예산 2만 원.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장을 다 보고 계산대로 향하는 길에 진열대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평소에 먹고 싶었던 카스테라가 50% 할인 중이었습니다. 1200원. 오늘은 내 생일이니까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그렇게 장바구니에 조용히 하나를 더 담았습니다. 하지만 계산대 앞에 섰을 때 총액은 예상보다 1,400원이 초과됐습니다. 박 씨는 아무 말 없이 손을 뻗어 카스테라를 집었습니다. 그리고 작게 말했습니다. 이건 빼주세요. 계산원은 조용히 물건을 빼고 다시 계산했고 박 씨는 마트를 나서며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왜 쓸데없이 그런 걸 집었니? 생일이고 뭐고 그깟 빵 하나가 뭐라고. 집으로 돌아와 장바구니를 정리하고 나서 박 씨는 식탁 앞에 앉아 물을 마셨습니다. 미역국도 없고 케이크도 없는 생일이지만 그건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계산대 앞에서 빵 하나 내려놓는 그 순간 사람으로서의 자존감도 함께 내려놓은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박 씨는 작은 수첩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다음 달엔 꼭 여유있게 카스테라 하나 사 먹자. 내 생일이니까. 70살 넘어 돈 없을 때 가장 초라해지는 세 번째 순간은 친구들이 모이는 자리에 못 나갈 때입니다. 예전에는 누가 부르면 먼저 나섰습니다. 그래, 밥 한 끼 하자. 언제 얼굴 좀 보자. 그 말만으로도 가슴이 설렜고 옷장에서 옷 고르며 웃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모임이 있다고 연락이 와도 마음이 먼저 움츠러듭니다. 밥값, 교통비, 커피값 그냥 앉아 있어도 돈이 드는 자리에 지갑 속 상황부터 떠오릅니다. 결국 핑계를 댑니다. 몸이 좀 안 좋아서, 병원 예약이 있어서, 그러나 사실은 돈이 없어서입니다.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체면을 지키기 위해 그 자리를 피하는 겁니다. 한두 번 모임을 거절하면 친구들도 눈치챕니다. 연락이 뜸해지고 언젠가부터는 단체 카톡방에서도 말이 줄어듭니다. 그들끼리 다녀온 여행 사진, 맛집 사진이 올라와도 나는 이모티콘 하나만 눌러줍니다. 좋겠다는 말조차 쓰기 어렵습니다. 부러움보다 초라함이 더 앞섭니다. 마음 한구석이 이렇게 외로울 수 있구나. 늙어서 처음으로 뼈저리게 느낍니다. 모임이 단지 밥 먹는 자리가 아닙니다. 오랜 세월 쌓아온 우정이고 외로움을 잊게 해주는 유일한 시간이며 내가 아직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돈이 없다는 이유 하나로 그 마지막 사회마저 멀어지면 사람은 점점 고립됩니다. 갈 수 있는데 안 가는 것과 가고 싶은데 못 가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리고 후자는 자존심을 조용히 갉아먹습니다. 전라남도 순천에 사는 75세 최영호 씨의 이야기입니다. 최 씨는 예전 고등학교 친구들과 매달 한 번씩 점심 모임을 했습니다. 각자 은퇴했지만 친구들과 만나 웃고 떠드는 그 시간만큼은 젊은 시절로 돌아간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모임 장소는 번갈아 바뀌었고 식사는 대부분 2만 원에서 3만 원 선이었습니다. 문제는 최 씨가 갑작스레 퇴직 후 보험해약까지 하며 생활이 어려워졌다는 점이었습니다. 국민연금으로 들어오는 돈은 고작 48만 원. 집도 전세로 살고 있어 월세처럼 관리비를 내야 했습니다. 전기세, 약값, 식비를 빼고 나면 손에 쥐는 게 없었습니다. 그렇게 2달 연속 모임에 빠졌습니다. 친구들은 처음엔 걱정하며 전화를 했습니다. 몸 안 좋냐? 요즘 왜 안 나오냐? 그때마다 최 씨는 웃으며 둘러댔습니다. 무릎이 좀 아파서 다음 달엔 꼭 나갈게. 세 번째 달 모임이 또 잡혔습니다. 이번엔 모임 장소가 순천 시내의 한 유명한 한정식집이었습니다. 식사비만 2만 5천 원, 커피까지 마시려면 3만 원이 넘을 상황이었습니다. 최 씨는 지갑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통장 잔고는 9만 2천 원. 다녀오면 이틀간 식비가 사라질 판이었습니다. 그는 결국 핸드폰을 꺼내 단체 채팅방을 조용히 나갔습니다. 며칠 후 한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이젠 진짜 얼굴 좀 보자. 무슨 일 있어? 최 씨는 끝내 말을 못했습니다. 차마 밥값이 없어서 못 나갔다는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그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친구가 보고 싶다. 그런데 내 주머니가 자꾸 날 외롭게 만든다. 이후 최 씨는 혼자 밥을 먹으며 친구들의 이야기를 떠올립니다. 여행 사진, 손주 자랑, 부부 동반, 저녁 식사 모두 남의 얘기처럼 느껴집니다. 지금 그에게 가장 무서운 건 병도 외로움도 아닙니다.
바로 나만 빠진 세상이 되어버린 현실입니다. 돈이 없으면 사람들과의 연결이 끊깁니다. 70이 넘은 나이에 친구 자리 하나 못 나가는 초라함. 그건 단지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아직 사람인지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없는 무너진 마음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바로 늙어 돈 없을 때 가장 서럽고 초라한 순간입니다. 70살 넘어 돈 없을 때 가장 초라해지는 네 번째 순간은 살던 집, 재계약을 못해 쫓기듯 나와야 할 때입니다. 이 집 이번에 전세 올려야 할 것 같아요. 1천만 원만 더 올리겠습니다. 집주인의 말이 끝나자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1천만 원 말은 쉽게 하지만 지금 내 통장에 남은 돈은 120만 원. 병원비도 밀려있고 다음 달 연금까지 한 푼 쓸 수 없는 상황에서 그 돈은 불가능했습니다. 말은 해야 했습니다. 제가 그 돈은 좀 어렵습니다. 집주인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이번에 정리하셔야겠네요. 그 짧은 한마디에 내가 살아온 이 집이 더 이상 내 공간이 아니라는 현실이 날카롭게 다가옵니다. 계약서상으론 만기지만 마음으론 쫓겨난다는 기분이었습니다. 가장 치욕적인 건 내 짐을 내가 스스로 빼야 하는 그 과정입니다. 장판을 걷고 오래된 가구를 폐기물로 내놓고 택배 상자에 생필품을 꾸역꾸역 쑤셔 넣는 순간 그 안에는 내 지난 세월, 눈물, 시간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새 집은 없습니다. 월세 25만 원짜리 반지하 방이 전부입니다. 창문을 열면 벽이 보이고 햇빛도 안 들어오는 그곳에서 그래도 비는 안 맞잖아라며 스스로를 위로하는 게 지금 내 현실입니다. 경기도 용인에 사는 71세 최말선 씨의 이야기입니다. 최 씨는 20년 넘게 살던 연립주택에서 지난달 이사를 나왔습니다. 계약 연장을 앞두고 집주인이 보증금을 2천만 원 올리겠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연금 외엔 소득이 없는 최 씨에겐 청천벽력이었습니다. 그 돈 어디서 낼 거예요? 자식한테도 이제 못 부탁하겠고. 결국 그는 이삿짐 센터에 전화도 못하고 동네 후배에게 부탁해 이삿짐을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큰 소파는 이사갈 집에 안 들어간다고 버렸고 장롱은 계단에서 긁히며 겨우 나왔습니다. 냉장고는 오래돼서 새 집에선 전기세 폭탄 맞을까봐 놔두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내 세월을 이삿짐처럼 버리는구나 싶었습니다. 새로 들어간 집은 좁고 눅눅했습니다. 혼자 겨우 누울 수 있는 작은 방, 주방은 커튼 하나로 가려져 있고 욕실엔 따뜻한 물도 잘 안 나왔습니다. 첫날 밤 최 씨는 바닥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다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은 흐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이렇게 초라하게 쫓겨나듯 살아야 하나? 내가 그렇게 잘못 살았나? 며칠 뒤 우연히 동네 시장에서 예전 이웃을 만났습니다. 어르신 요즘 얼굴 안 보이시던데 어디로 이사 가셨어요? 최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좀 더 조용한 동네로 갔어요. 공기 좋고 조용해서. 하지만 마음속엔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비싼 보증금 감당 못해서 밀려났어요. 그냥 쫓겨난 거예요. 사람은 집을 잃을 때 삶의 축을 잃습니다. 평생을 버틴 공간에서 돈 한 푼 부족하다는 이유로 쫓기듯 떠나야 할 때 그 감정은 단순한 이사가 아니라 존재가 부정당하는 경험입니다. 내 짐이 문 밖에 나올 때 세상은 이렇게 말하는 듯합니다. 당신 이젠 이 동네 사람 아니야. 70살 넘은 인생이 단 한 줄 계약서에 휘둘릴 때 그 순간 사람이 얼마나 작아질 수 있는지를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이보다 더 초라한 순간은 없습니다. 70살 넘어 돈 없을 때 가장 초라해지는 다섯 번째 순간은 시장에서 가격표만 바라보다 그냥 돌아설 때입니다. 먹고 싶은 게 생겨도 손이 먼저 움직이지 않습니다. 눈은 분명히 멈췄고 마음은 이미 담고 싶은데 발이 저절로 뒤로 물러섭니다. 이거 얼마예요? 한 봉지에 5,000원이에요. 그렇군요. 조금 더 보고 올게요. 그 말은 사실상 안 사요의 다른 표현입니다. 돌아서는 내내 등 뒤에서 상인의 눈치가 느껴지는 것 같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따갑게 꽂히는 것만 같습니다. 방금 전까지 그냥 구경하던 사람이 아니라 살 돈도 없이 들여다보기만 한 노인으로 보일까봐 그 생각이 고개를 숙이게 만듭니다. 이게 매일 반복됩니다. 특히 반찬 가게 앞에 멈출 때면 더더욱 조기 한 마리, 멸치 한 봉지, 김치 조금 모두 내 입맛엔 익숙한 것들이지만 가격을 보는 순간 침이 쓱 들어갑니다. 젓가락을 드는 게 아니라
시선을 거두고 발길을 끊는 것이 이 나이의 식사 준비입니다. 장바구니가 가벼울수록 마음이 무거워지고 돈이 없다는 이유 하나로 식욕보다 체면을 먼저 따져야 하는 순간 사람은 가장 초라해집니다. 경기도 안성에 사는 72세 조영불 씨의 이야기입니다. 조 씨는 일주일에 한 번씩 버스를 타고 재래시장에 갑니다. 특별한 건 없습니다. 달걀 한 판, 두부 한 모, 채소 몇 가지. 그것도 매번 계산기를 두드려가며 삽니다. 이날은 명절을 앞둔 토요일이었습니다. 시장은 북적였고 냄새도 풍성했습니다. 생선구이, 잡채, 도라지 무침, 송편까지 손주들 오면 해주고 싶은 게 머릿속에 잔뜩 떠올랐습니다. 조 씨는 조심스레 반찬 가게에 다가갔습니다. 이거 얼마예요? 그건 6,000원이고요. 이건 10,000원이에요. 그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통장에 남은 돈은 43,000원. 전기세 자동이체 날짜도 다가왔고 병원 약값도 남아 있습니다. 조 씨는 잠깐 고민하다 말했습니다. 아, 잠깐만요. 가방에 돈 좀 그냥 조금 더 보고 올게요. 그러고는 고개를 숙인 채 돌아섰습니다. 걸어 나오며 손에 쥐어진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단지 머릿속엔 아까 본 그 도라지 무침의 반짝이는 윤기만 계속 맴돌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냉장고 문을 열었을 때 남은 반찬은 깍두기 몇 조각뿐이었습니다. 조 씨는 물 한 컵을 꺼내 마시고 마른 김으로 밥을 비볐습니다. 식탁에 앉아 조용히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깟 반찬 하나 못 사면서 뭘 그렇게 보고 있었니? 그날 밤 조 씨는 오랜만에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TV 속 요리 프로그램에선 백화점 수산 코너에서 해산물을 고르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조 씨는 리모컨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소리도 화면도 멀게 느껴졌습니다. 이젠 그냥 구경도 하지 말아야겠다. 시장에서 손이 가지 않는 이유는 정말 단순합니다. 사고 싶은데 살 수 없어서. 그 현실을 매번 마주하는 순간 사람은 작아집니다. 거울을 보면 괜찮아 보이지만 시장 한복판에서 멈칫하는 내 모습은 한없이 초라해 보입니다. 살 돈도 없으면서 괜히 가격표만 들여다본 자신이 가장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세상이 나를 향해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젠 사지 말고 그냥 지나가세요. 그렇게 우리는 시장에서 단돈 몇천 원 앞에서 사람으로서의 선택할 자격을 잃어갑니다. 노년에 돈을 모으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식에게 증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집을 물려주거나 현금을 미리 나눠주는 순간 내 삶의 안전망은 사라집니다. 애들이 잘해주겠지라는 기대는 현실에서 배신으로 돌아오기 쉽습니다. 내 이름으로 된 재산, 내 통장에서 나가는 돈은 끝까지 내가 쥐고 있어야 노후를 지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절대해서는 안 될 일은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입니다. 오랜 인연도 돈 앞에서는 무너집니다. 노년에 꺼낸 돈은 돌아올 확률이 낮고 돈을 빌려준 후 연락 끊기는 일은 생각보다 흔합니다. 친하다고 믿는 순간 통장이 비는 겁니다. 세 번째는 노년에 돈을 모으려면 가장 먼저 쓸 돈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쓸 이유를 없애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즉, 소비의 유혹과 감정 지출을 차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외로워서 사는 커피, 무리해서 켜두는 유료 채널, 습관처럼 나가는 소액 결제들, 이런 감정 소비가 가장 무섭습니다. 그걸 멈추는 순간 생각보다 많은 돈이 남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건 정해진 돈 안에서 사는 연습입니다. 수입보다 지출이 많으면 답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돈을 모으는 가장 큰 무기는 혼자 결정하는 습관입니다. 다른 사람의 눈치도 부탁도 체면도 고려하지 말고 나 중심의 소비 판단을 하십시오. 돈은 버는 것보다 안 쓰는 게 더 어렵지만 노년에 필요한 건 작은 저축이 주는 살아갈 자신감입니다. 그걸 지키는 순간 인생은 다시 일어섭니다. 노년의 자식도 배우자도 끝까지 내 곁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자식은 바쁘고 배우자는 떠나고 결국 남는 건 초라하게 늙어가는 나 혼자뿐입니다. 기다려도 애원해도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혼자서 웃고 혼자서 버티지 못하면 노년은 지옥입니다. 지금 당장 나를 지킬 준비를 해야 합니다. 자식, 배우자 다 필요 없다. 혼자서 행복한 노년을 보내기 위해 꼭 필요한 것 중 첫 번째는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 뻔뻔함이 필요합니다. 자식도 배우자도 결국 나를 끝까지 지켜주지 못합니다. 노년에 혼자 살아남으려면 반드시 남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는 뻔뻔함을 가져야 합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 무슨 말을 하든 신경 쓰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내 인생은 남의 소나기에 휘둘리는 하찮은 조각이 됩니다. 남이 내게 박수치지 않아도, 관심을 주지 않아도, 무심코 지나쳐도 나는 여전히 나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노년에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은 자살행위입니다. 남들보다 초라해 보일까, 남들보다 뒤처져 보일까, 남들이 비웃지 않을까 걱정하는 순간 나의 하루는 불행으로 가득 찹니다. 내 옷차림, 내 걸음걸이, 내 표정까지 남 눈치를 보며 움츠린다면 인생은 이미 진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런 삶은 살아있는 게 아니라 눈치나 보며 숨만 쉬는 비참한 연명일 뿐입니다. 남의 시선을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시장에 혼자 가는 것도, 카페에 혼자 앉는 것도, 병원에 혼자 가는 것도 부끄러워 고개를 숙이고 발을 끌게 됩니다. 그렇게 점점 집 안에만 갇히게 되고 세상과 단절된 채 노후를 초라하게 보내게 됩니다. 남들이 무슨 생각을 하든 나는 내 갈 길을 당당히 걸어야 합니다. 나를 위한 인생에 남들이 끼어들 자리는 없습니다. 진짜 뻔뻔함은 무례함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지키는 단단함입니다. 저 사람은 왜 저래라는 시선에도 미소를 지을 수 있는 여유입니다. 혼자 밥 먹는다고, 혼자 걸어다닌다고, 혼자 놀러간다고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도 껄껄 웃으며 넘길 수 있는 여유입니다. 그런 뻔뻔함을 가진 사람만이 혼자서도 당당하고 꿋꿋하게 노년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남의 시선을 무시하지 못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스스로를 검열합니다. 나이가 들어 주름이 늘어난 얼굴을 부끄러워하고 지팡이를 짚는 손을 감추려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점점 위축되고 점점 자신을 잃게 됩니다. 결국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라는 독이 몸과 마음을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무서운 것은 남이 나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것입니다. 남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자유롭습니다. 웃고 싶으면 웃고, 쉬고 싶으면 쉬고, 말하고 싶으면 말합니다. 그 사람은 비로소 세상과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습니다. 내 삶은 내가 주인입니다. 남이 박수 쳐줘야만 가치 있는 삶이 아닙니다. 남이 눈길조차 주지 않아도 나는 여전히 살아있고 여전히 소중합니다. 대구에 사는 77세 박모 씨는 젊은 시절부터 항상 남의 눈을 의식하며 살았습니다. 옷차림 하나, 말투 하나에도 신경을 곤두세웠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자 그런 삶이 얼마나 허무한지 깨달았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식당에 들어가는 것도 망설였지만 어느 날 큰맘 먹고 혼자 국밥집에 들어가 뜨거운 국밥 한 그릇을 먹었습니다. 주변 시선이 신경 쓰였지만 꿋꿋하게 밥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다들 자기 밥 먹느라 바쁘구나. 그 후 박 씨는 혼자서 영화도 보고 혼자 카페에서 책도 읽으며 자유를 만끽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친구들이 혼자 다니는 거 안 쓸쓸하냐고 물을 때마다 박 씨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남 신경 쓰며 살기엔 내 시간이 너무 아까워. 이처럼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 뻔뻔함은 혼자서도 우아하고 당당하게 사는 힘입니다. 세상이 수군거려도 나는 내 길을 꿋꿋이 걸어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남의 눈치를 끊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십시오. 진짜 자유는 남의 시선을 벗어나는 순간 시작됩니다. 두 번째 필요한 것은 매달 들어오는 연금이 있어야 합니다. 자식도 배우자도 필요 없습니다. 노년의 진짜 친구는 바로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연금입니다. 연금이 없는 노년은 고요한 지옥과도 같습니다. 매일 통장 잔고를 들여다보며 한숨 쉬고 카드를 꺼내들 때마다 손이 떨리고 병원에 갈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인생이 찾아옵니다. 사람은 돈 없이도 살 수 있다고 말하지만 노년에는 그 말이 얼마나 허황된 착각이었는지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젊을 때는 몰랐습니다. 급여가 들어오고 아이들이 주변을 맴돌고 배우자가 함께 걱정해주니까 견딜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80세를 넘기면 모든 것이 변합니다. 자식은 바쁘고 배우자는 곁에 없고 남는 건 오직 나와 통장뿐입니다. 그 통장에 매달 일정한 돈이 찍히는 것, 그것이 노년을 견디게 하는 유일한 힘입니다. 연금이 없으면 세상은 더 차갑게 변합니다. 병원 진료비 앞에서도, 약국 계산대 앞에서도, 마트 계산대 앞에서도 지갑을 열 때마다 모멸감이 찾아옵니다. 조금 아파도 참고 조금 부족해도 포기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새 자신감은 사라지고 사람 만나기도 싫어지고 세상과 스스로 담을 쌓게 됩니다. 빈 통장은 노년의 자유를 가장 잔인하게 빼앗아 갑니다.
연금이란 단순히 생활비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존심이고 독립성이고 인간답게 살 권리입니다. 매달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돈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불안은 줄어들고 마음은 평온해집니다. 병원을 갈 때, 맛있는 밥을 먹을 때, 영화관에 갈 때 매달 들어오는 연금은 괜찮아, 너는 살아갈 수 있어라고 말해주는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노년을 초라하게 살고 싶지 않다면 반드시 연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하나에만 기대지 말고 개인연금이든 작은 적금이든 생활비의 보탬이 될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야 합니다.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준비할 기회는 줄어듭니다. 젊을 때 준비하지 않으면 늙어서 빈 통장을 원망하며 살아야 합니다. 준비한 자만이 노년에 웃을 수 있습니다. 인천에 사는 78세 박모 씨는 젊을 때부터 자식 뒷바라지에만 집중했습니다. 자신은 늘 뒷전이었습니다. 연금 준비는커녕 남는 돈 한 푼 없이 자식 교육비로 다 써버렸습니다. 나이 들어 자식들은 각자 가정을 꾸렸고 박 씨는 작은 월세방에 홀로 남았습니다. 생활비가 모자랄 때마다 자식들에게 손을 벌려야 했고 그때마다 자식들은 바쁘다며 슬쩍 피했습니다. 결국 박 씨는 늦게나마 기초연금과 소액연금을 신청해 매달 적지만 고정적으로 돈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박 씨는 말합니다. 연금이 들어오는 날이 내 생일 같아. 자식 필요 없다. 이 돈으로 밥 먹고 약 사면 그것으로 좋게. 이처럼 매달 들어오는 연금은 단순한 돈이 아닙니다. 그것은 노년을 지탱하는 자존심이며 자유입니다. 연금만큼은 꼭 준비해야 합니다. 누군가의 동정에 기대어 살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살 수 있는 유일한 기반이 바로 매달 들어오는 돈입니다. 오늘부터 준비하십시오. 당신의 행복한 노년은 당신의 통장에서 시작됩니다. 세 번째 필요한 것은 아픈 몸을 이끌 수 있는 최소한의 체력이 필요합니다. 자식도 배우자도 결국 곁에 없습니다. 노년의 마지막은 철저히 혼자입니다. 아픈 몸을 이끌고 병원에 가야 할 때,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도 약국까지 가야 할 때, 옆에서 손 내밀어 줄 사람을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누군가 오겠지, 누군가 도와주겠지 하는 착각은 버려야 합니다. 남는 건 오직 나 자신과 나를 떠받쳐줄 최소한의 체력뿐입니다. 노년의 몸은 매일 망가집니다. 근육은 빠지고 관절은 삐걱거리고 심장은 지쳐갑니다. 가만히 있으면 하루가 다르게 몸이 무너집니다. 숨이 가빠지고 다리가 풀리고 손발이 저릿해집니다. 그렇게 무너지는 몸을 붙잡아줄 유일한 힘이 바로 기초 체력입니다. 체력이 없는 노년은 시한부나 다름없습니다. 조금만 아파도 일어날 수 없고 조금만 넘어져도 다시는 걷지 못하는 지경에 이릅니다. 노년의 체력은 생존입니다. 외출할 수 있는 힘, 마트까지 걸어갈 수 있는 힘, 내 손으로 밥을 지을 수 있는 힘, 약봉지를 들고 오는 힘 모두 체력에서 나옵니다. 이것이 없으면 집안에 갇혀 꼼짝 못한 채 살아야 합니다. 하루 3끼 배달 음식으로 연명하며 세상과 단절된 채 조금씩 쇠약해져가는 처참한 노년을 맞게 됩니다. 절망 속에서 버텨야 하는 지옥 같은 시간이 시작됩니다. 최소한의 체력은 단순한 운동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거창한 헬스장이 필요 없습니다. 하루 20분 가볍게 걷고 팔을 돌리고 허리를 펴는 것만으로도 몸은 살아있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이 작은 노력이 노년의 생명을 지켜줍니다. 귀찮다, 힘들다는 변명에 넘어가는 순간 몸은 곧바로 반응합니다. 움직이지 않는 몸은 썩고 녹슬고 죽어갑니다. 혼자서 아픈 몸을 끌고 살아야 하는 세상은 가혹합니다. 병원 대기실에서 번호표를 들고 몇 시간을 기다리며 약국까지 비틀거리며 걸어가야 합니다. 누구 하나 부축해주지 않는 현실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반드시 최소한의 체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체력이 없다면 아무리 돈이 많고 집이 좋아도 소용없습니다. 움직일 수 없으면 삶은 무의미해집니다. 경기도에 사는 80세 윤모 씨는 체력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늙으면 다 그렇게 사는 거지라고 말하며 운동을 멀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 독감에 걸려 심하게 앓던 중 집 안에서 쓰러졌습니다. 몸을 일으킬 힘도 없어 엎드린 채 몇 시간을 버텨야 했습니다. 다행히 이웃이 발견해 병원에 실려갔지만 윤 씨는 병원 침대에 누운 채 통곡했습니다. 그 후로 윤 씨는 매일 가볍게라도 몸을 움직였습니다. 처음에는 5분 걷기도 버거웠지만 꾸준히 노력한 결과 지금은 동네 마트를 혼자 다녀올 정도로 회복했습니다. 윤 씨는 주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아픈 건 참을 수 있는데 움직일 힘이 없는 건 죽음보다 더 괴로워. 이처럼 아픈 몸을 스스로 이끌 수 있는 최소한의 체력은 노년의 생명줄입니다. 하늘이 두 쪽 나도 매일 몸을 움직여야 합니다. 앉아서 기다리는 노년은 없다. 걷고 일어서고 몸을 지탱하는 이 작은 싸움이야말로 진짜 삶을 이어가는 마지막 힘입니다. 오늘 당장 숨을 몰아쉬며라도 한 걸음 내디드십시오. 그 한 걸음이 당신의 남은 생을 지켜줄 것입니다. 네 번째 필요한 것은 조용히 웃을 줄 아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자식도 배우자도 결국은 나를 완전히 지켜주지 못합니다. 노년에는 결국 혼자입니다. 아무도 없는 방 안에서 고요한 오후에 외롭고 쓸쓸한 순간에 나를 지켜줄 것은 오직 내 마음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조용히 웃을 줄 아는 능력입니다. 조용히 웃을 줄 아는 사람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세상이 등을 돌려도, 자식이 연락을 끊어도, 배우자가 세상을 떠나도, 친구들이 하나둘 떠나도 혼자 조용히 웃을 수 있는 사람은 결코 쓰러지지 않습니다. 쓸쓸한 저녁, 찬바람 부는 골목길을 걸을 때, 혼자 식탁에 앉아 밥 한 숟가락을 뜰 때, 입가에 작은 미소를 띌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웃지 못하는 노년은 지옥입니다. 사소한 일에 짜증내고 모든 것을 원망하고 세상을 미워하며 하루하루를 버티는 삶은 지옥입니다. 그렇게 살면 병은 더 빨리 찾아오고 몸은 더 빨리 무너지고 사람들은 더 빨리 떠나갑니다. 누구도 짜증과 한숨뿐인 사람 곁에 머물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결국 자신을 고립시키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웃지 못하는 자기 자신입니다. 조용히 웃는다는 것은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픈 몸을 인정하고 사라진 청춘을 받아들이고 줄어드는 인간관계를 담담히 끌어안는 용기입니다. 아무것도 대단한 일이 없어도, 아무 특별한 기쁨이 없어도 그냥 살아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웃을 줄 아는 힘입니다. 이 능력을 가지지 못하면 노년은 끝없는 결핍과 분노의 연속이 됩니다. 조용히 웃을 줄 아는 사람은 스스로를 위로할 줄 압니다. 괜찮다고, 오늘도 잘 버텼다고 스스로에게 따뜻한 말을 건넬 수 있습니다. 외로워도 웃고 쓸쓸해도 웃고 심지어 아파도 웃을 수 있습니다. 웃음은 약입니다. 심장을 살리고 혈관을 부드럽게 하고 몸속 세포들을 춤추게 만듭니다. 조용한 웃음 하나가 약보다, 수술보다 더 큰 기적을 만듭니다. 혼자 살아야 하는 노년에는 하루에 한 번 반드시 나를 위해 웃어야 합니다. 억지로라도 웃어야 합니다. 웃다 보면 진짜 웃음이 따라오고, 진짜 웃음이 오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마음이 따뜻해지면 몸도 살아납니다. 전라북도 김제에 사는 박선희 씨는 이제 형제라는 단어만 들어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이유는 유산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를 마지막까지 간병한 건 그녀였지만 상속 자리에서 동생이 서류를 내밀며 내 몫은 반드시 챙긴다라고 말한 순간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그날 이후 피부치라는 말은 그녀에게 아무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혈육이라는 울타리는 사라지고 남보다 더 차갑고 서늘한 벽만 남았습니다. 오늘 영상은 바로 이런 상처를 겪은 분들에게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왜 나이 들수록 형제 자매가 남처럼 느껴지는지 그 냉혹한 현실을 6가지 이유로 풀어드리겠습니다. 나이 들수록 형제 자매가 남이 되는 첫 번째 이유는 경제적 격차가 관계의 균열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동생네 집에 한번 모이자고 했더니 올케가 그러더군요. 우리 집은 좁고 불편해서 손님 맡기 힘들다고요. 그 말이 아직도 제 마음을 찌릅니다. 어릴 땐 같은 반찬으로 밥을 나눠 먹고 장난감 하나를 돌려 쓰며 자랐습니다. 하지만 나이를 먹을수록 현실은 달라집니다. 누군가는 안정된 연금으로 여유를 누리고 누군가는 여전히 약국 계산대 앞에서 손을 벌벌 떨며 가격을 걱정합니다. 이 차이가 깊어질수록 만나면 대화는 겉돌고 웃음은 억지로 만들어집니다. 누군가는 명품 옷을 걸치고 다른 이는 재래시장에서 흥정한 옷을 입습니다. 눈빛 속엔 서로 다른 삶의 무게가 비쳐 결국 감정의 균열로 이어집니다. 형제 사이에서 돈 이야기는 굳이 꺼내지 않아도 항상 그림자처럼 따라옵니다. 수입과 지출, 자식들의 생활 수준, 이런 것들이 비교가 되면서 말끝마다 불편함이 스며듭니다. 잘 사는 쪽은 올해는 세금이 너무 많아 힘들다고 툭 내뱉지만 듣는 쪽은 속으로 생각합니다. 세금 낼 돈이라도 있지, 난 병원비가 없어 불안한데.
이렇게 작은 말 한마디가 곧 서운함으로 번지고 마음의 벽을 두텁게 쌓아갑니다. 인천에 사는 73세 강인숙 씨는 둘째 오빠와 8년째 왕래가 없습니다. 둘째 오빠는 젊을 때 회사를 운영하며 성공했고 지금은 상가 건물 월세로 풍족한 노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반면 강 씨는 남편이 남긴 빚을 갚느라 평생 일했고 지금도 국민연금으로 근근히 살아갑니다. 명절 모임 때마다 차이는 극명했습니다. 오빠네 식탁에는 수입 과일과 고급 와인이 오르고 대화는 늘 해외여행을 어디로 갈까, 딸이 외제차를 샀다더라 같은 이야기뿐이었습니다. 강 씨는 웃으며 듣는 척했지만 마음속엔 차가운 벽이 쌓여갔습니다. 그러다 어느 설날 오빠가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결정타가 됐습니다. 넌 아직도 전세야? 준비 좀 더 했어야지. 그 말에 강 씨는 더는 모임에 가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그는 말합니다. 형제라도 내 삶을 깎아내리면 그건 더 이상 가족이 아닙니다. 경제적 차이는 표정과 말투에 배어 나옵니다. 아무리 숨기려 해도 사는 집, 입는 옷, 자식 이야기에서 다 드러납니다. 이 차이를 반복해 마주하다 보면 만남 자체가 괴로워집니다. 굳이 내 초라한 현실을 드러내야 하나, 그 자리에 가면 또 상처받겠지라는 생각이 들며 연락을 끊게 됩니다. 더 무서운 건 돈이 감정의 서열을 만들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가진 쪽은 자신도 모르게 충고자의 위치에 서고 없는 쪽은 모멸감을 견뎌야 합니다. 그때 집이라도 샀어야지, 조금 더 벌었으면 편했을 텐데라는 말은 조언처럼 들리지 않고 상처와 모욕으로 남습니다. 형제는 같은 피를 나눴어도 전혀 다른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그 다름을 인정하지 못한 채 돈으로 관계를 재단하는 순간 형제는 더 이상 형제가 아닙니다. 피보다 진한 건 현실의 격차입니다. 나이 들수록 그 간극은 줄지 않고 더 벌어집니다. 결국 경제적 차이는 대화를 끊고 만남을 줄이며 마음을 얼어붙게 만듭니다. 가장 가까워야 할 존재가 돈 앞에서 가장 멀어지는 것. 그것이 노년의 형제 자매가 남이 되는 가장 냉혹한 이유입니다. 나이 들수록 형제 자매가 남이 되는 두 번째 이유는 부모가 남긴 돈은 유산이 아니라 끝내 서로를 갈라놓는 불씨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재산은 공평하게 나눠야지. 내가 간병한 건 내 선택이잖아. 엄마가 내게 주신다고 했던 땅 다들 들었잖아. 부모가 살아계실 때는 몰랐습니다. 설마 돈 때문에 평생의 정이 무너질 거라곤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세상을 떠나고 집 한 채와 예금 통장 하나가 남는 순간 형제는 가족이 아니라 이해관계자로 변해버립니다. 형제니까 똑같이 나누자는 말은 의외로 갈등의 시작입니다. 누군가는 내가 더 희생했는데 왜 똑같이 받냐고 억울해하고 다른 이는 법대로 하는 게 당연하다며 냉정해집니다. 특히 간병을 도맡은 사람은 배신감이 깊습니다. 오랜 세월 병원비를 감당하고 돌봄에 지친 그 희생을 다른 형제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건 내가 자식으로서 한도리일 뿐이라며 무시합니다. 정작 병원비 한 푼 보탠 적 없는 이들이 상속 이야기가 나오면 가장 먼저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 순간 남보다 더 지독한 다툼이 시작됩니다. 충청도 천안에 사는 75세 오정숙 씨도 같은 상처를 겪었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진 뒤 8년간 간병을 맡았던 건 50분이었습니다. 큰오빠와 작은오빠는 지방에 산다는 이유로 거의 찾아오지 않았고 모든 병원비와 생활비는 오 씨가 부담했습니다. 자신의 노후 준비조차 포기했지만 부모를 향한 의무감 하나로 버텼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남은 건 시골집 한 채와 얼마 안 되는 예금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두 오빠가 꺼낸 첫 마디는 집은 셋이서 나눠야지였습니다. 오 씨가 울분을 토하자 돌아온 대답은 그러니까 유언장이 필요했지였습니다. 결국 집은 법대로 나눠졌고 오 씨는 두 오빠와의 인연을 끊었습니다. 그는 지금도 말합니다. 아버지를 잃은 슬픔보다 오빠들의 말이 더 잔인했어요. 이처럼 부모가 남긴 재산은 남겨진 자식들에게 축복이 아니라 싸움의 불씨가 됩니다. 평생 감춰져 있던 마음속 욕심이 그 순간 폭발합니다. 엄마가 평소에 나를 더 챙겼다. 그 땅은 원래 내 몫이었다는 주장들이 난무하며 감정은 걷잡을 수 없이 파탄납니다. 결국 남는 건 돈도 관계도 아닙니다. 상처만이 오래도록 가슴에 남습니다. 형제끼리 돈 문제로 싸우지 말자는 말은 공허한 구호에 불과합니다. 사람은 가장 가까운 사이에서 가장 치열하게 따집니다.
돈 앞에서 멀쩡했던 형제는 적이 되고 수십 년의 정은 몇 줄의 재산 목록보다도 하찮아집니다. 뒤늦은 후회는 관계가 완전히 끊긴 뒤에야 찾아옵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습니다. 형제 자매가 남이 되는 건 결국 돈이 원인이 아닙니다. 돈 앞에서 드러나는 본심이 진짜 원인입니다. 그리고 그 본심을 본 순간 예전으로 돌아가는 길은 없습니다. 피보다 잔혹한 건 계산하는 눈빛입니다. 그 눈빛을 한번 마주한 순간 형제는 더 이상 가족이 아니라 철저히 남이 됩니다. 부모의 마지막이 곧 형제의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 사실, 그것이 노년에 맞이하는 가장 쓰라린 진실입니다. 나이 들수록 형제 자매가 남이 되는 세 번째 이유는 같은 부모 밑에서 자랐어도 결국은 전혀 다른 길을 걸어왔기 때문입니다. 어릴 땐 하루 종일 붙어 지냈는데 왜 지금은 이렇게 서먹할까? 똑같은 말을 해도 왜 저 사람은 늘 다르게만 받아들이지? 차라리 모르는 사람이라면 속 편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든 적 있다면 이미 느끼셨을 겁니다. 형제 자매라는 관계는 나이가 들수록 함께 자란 가족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 전혀 다른 타인이 되어 간다는 사실을요. 어릴 땐 같은 밥상에 둘러앉아 김치 하나 나눠 먹고 겨울이면 한 이불 덮고 추위를 견뎠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각자의 환경은 달라졌습니다. 누군가는 도시에서 직장 생활을 하며 경쟁을 겪었고 누군가는 시골에서 농사로 평생을 버텼습니다. 사는 방식이 다르니 생각도 달라지고 말투조차 어긋납니다. 요즘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라는 말이 의도는 없어도 듣는 쪽은 내 삶을 무시하나라는 상처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결국 명절 자리에서도 대화는 공허하게 겉돌고 남는 건 침묵뿐입니다. 대전 유성구에 사는 72세 이성호 씨는 여동생과 연락을 끊은 지 벌써 6년째입니다. 젊었을 땐 누구보다 가까웠고 서로의 집에 아이 맡기며 의지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이 씨가 사업 실패로 힘들어하던 시절에 여동생이 무심코 던진 말이 모든 걸 바꿨습니다. 오빠가 좀 더 똑똑했으면 그런 일 없었을 텐데. 난 절대 그렇게는 안 살았을 거야. 말은 짧았지만 그 말이 가슴을 무너뜨렸습니다. 자존심은 짓밟혔고 그 이후 대화는 끊겼습니다. 생일도 제사도 따로 지내며 서로의 소식을 묻지 않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이 씨는 훗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이 했으면 흘려들었을 텐데 가족이 했으니 평생 못 잊는 상처가 됐습니다.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났다고 같은 생각을 하는 게 아니더군요. 형제 자매가 남이 되는 건 큰 다툼 때문이 아닙니다. 세월 속에서 쌓인 서로 다른 경험과 가치관이 결국 공감을 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의 추억은 잠시 묶어둘 수 있어도 지금의 삶이 달라지면 공감의 끈은 금세 끊어집니다. 그래도 가족이니까 이해해야지라는 말은 오히려 칼이 되어 상대를 몰아세웁니다. 형제 자매는 같은 피를 나눈 존재이지만 동시에 완전히 다른 인격체입니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쌓은 삶의 무게가 다르기에 같은 말을 해도 전혀 다르게 들립니다. 그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우린 가족이니까 당연히 통한다는 착각을 하는 순간 오히려 충돌은 커집니다. 어릴 적 추억만으로는 지금의 거리를 메울 수 없습니다. 피가 이어져 있어도 마음이 이어지지 않으면 형제는 결국 낯선 타인입니다. 나이 들수록 형제 자매가 남이 되는 건 큰 사건 때문이 아니라 공감이 사라진 순간 시작됩니다. 마음이 닿지 않으면 그 거리는 다시 좁혀지지 않습니다. 피보다 강한 건 지금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멀어지면 형제도 더 이상 가족이 아닙니다. 나이 들수록 형제 자매가 남이 되는 네 번째 이유는 자식 문제로 시작된 갈등은 결코 원래대로 회복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때 오빠가 했던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내 아들은 왜 대학을 못 갔냐? 그 순간부터 오빠 얼굴조차 보기 싫어졌습니다. 형제 사이에서 자식 이야기는 결코 가볍게 건드릴 수 있는 주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나이 들수록 이 금기를 깨는 경우가 늘어납니다. 우리 딸은 이번에 박사 학위 땄다더라. 그 집 애는 직장도 못 잡았다며? 자식 교육은 부모 하기 나름이지라는 말은 얼핏 관심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비교와 평가 그리고 뼈아픈 상처입니다. 가족이라 더 솔직히 말해도 된다고요? 오히려 가족이라서 더 위험합니다. 부모의 마음은 자식에겐 가장 민감하기에 그 부분을 건드리는 순간 감정은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집니다. 심지어 칭찬도 불편하게 들릴 때가 많습니다.
조카는 참 똑똑하네. 내 딸은 효자야 같은 말도 상황에 따라선 상대방 가슴에 조용히 칼을 꽂습니다. 게다가 자식의 문제는 형제 간의 미묘한 위계를 만들어냅니다. 잘된 자식을 둔 형제는 은연중 우월감을 드러내고 어려움을 겪는 쪽은 자존심을 지키려다 더 위축됩니다. 만남은 불편해지고 대화는 줄어들며 결국 서로의 안부조차 멀리서만 전해 듣는 사이가 되어버립니다. 표정은 웃고 있어도 속은 골마갑니다. 이 감정은 언젠가 폭발하고 한번 멀어진 관계는 쉽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전북 익산에 사는 74세 최명희 씨는 언니와 6년째 왕래가 없습니다. 계기는 조카 문제였습니다. 최 씨의 아들은 취업이 잘 풀리지 않아 계약직을 전전하고 있었고 언니는 이런 말을 던졌습니다. 아이가 너무 답답해서 그렇지 요즘은 부모가 얼마나 밀어주느냐가 달라지잖아. 평소라면 넘길 수도 있었겠지만 당시 최 씨는 아들의 취업 실패와 빚 문제로 마음이 산산조각 나 있었습니다. 그 말은 걱정이 아니라 조롱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이후 최 씨는 언니의 연락을 받지 않았고 명절 모임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언니가 뒤늦게 사과를 전했지만 난 그냥 걱정돼서 한 말이야 라는 변명은 오히려 마음의 문을 더 굳게 닫아버렸습니다. 지금도 최 씨는 말합니다. 자식 문제로 멀어진 사이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렇듯 형제를 갈라놓는 가장 흔하면서도 치명적인 원인은 바로 자식입니다. 내 아이를 평가받는 순간 부모는 곧 자신이 부정당했다고 느낍니다. 형제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면 상처는 더 깊습니다. 내 애는 왜 그러냐라는 말은 사실상 넌 부모로서 실패했다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자식 문제는 각자만이 감당해온 고통과 사정이 담겨있는 영역입니다. 바깥에서 보기엔 단순한 충고일지 몰라도 부모에겐 자존심이고 삶의 이유입니다. 그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말이 형제의 입에서 나온 순간 마음은 완전히 돌아섭니다. 이후 아무리 미안하다 말해도 그 문은 좀처럼 열리지 않습니다. 형제는 평생을 함께한 존재라 해도 자식 문제로 시작된 균열은 이름 하나로는 메워지지 않습니다. 피보다 더 강한 건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건드린 순간 형제는 더 이상 같은 편일 수 없습니다. 나이 들어서도 자식 문제로 상처받은 부모의 마음은 조용히 멀어지고 그렇게 형제는 남보다 더 먼 타인이 되어갑니다. 그리고 그 거리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나이 들수록 형제 자매가 남이 되는 다섯 번째 이유는 가까운 사이라서 던진 말 한마디가 남보다 더 깊게 상처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때 동생이 했던 말 아직도 잊히질 않습니다. 남이 했다면 웃고 넘겼을 텐데 내 동생이었으니 도저히 못 견디겠더라고요. 우리는 흔히 가족이니까 괜찮을 거라 생각합니다. 대충 말해도 이해할 거라 믿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말 한마디가 가슴에 더 날카롭게 꽂히고 더 오래 남습니다. 친구가 있으면 농담으로 들릴 말도 형제 자매가 하면 평생 못 잊는 상처가 됩니다.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 형제만은 나를 이해해 주겠지, 내 동생만은 내 편이겠지라는 믿음이 배신으로 돌아오는 순간 감정은 걷잡을 수 없이 틀어집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가치관과 생활 방식이 달라지면서 작은 말투 하나, 태도 하나가 아픔이 됩니다. 넌 항상 그 모양이지, 그 나이에 그걸 몰라? 우리 애들은 절대 안 그래 같은 말들이 쉽게 튀어나옵니다. 충고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비난이고 관심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무시입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이기에 그 상처는 더 깊이 남습니다. 더 무서운 건 말을 던진 사람은 기억조차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정도 말에 왜 화를 내? 그건 그냥 농담이었잖아 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하지만 들은 사람은 밤마다 그 말을 곱씹습니다. 왜 내 가족이, 왜 내 형제가 나한테 저런 말을 했을까? 그 순간부터 상대는 더 이상 가족이 아니라 상처 준 사람으로 각인됩니다. 마음의 문이 닫히고 연락이 끊어지고 명절에도 얼굴을 보지 않게 됩니다. 전라북도 정읍에 사는 76세 윤말순 씨는 둘째 언니와 10년 가까이 연락이 없습니다. 계기는 사소했습니다. 아들이 사업 실패로 힘들어하던 시절 언니가 식사 자리에서 웃으며 던진 말 때문이었습니다. 내 아들은 어릴 때부터 고집이 세더니 결국은 실패하네. 다른 가족들은 웃어넘겼지만 윤 씨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 말이 언니의 입에서 나왔다는 사실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이후 윤 씨는 언니의 연락을 피했고 몇 번의 사과 시도마저 그걸 아직도 마음에 두고 있냐는 말에 더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결국 윤 씨는 언니를 모든 가족 모임에서 제외했습니다. 윤 씨는 말합니다. 남이 했으면 그냥 지나쳤을 거예요. 그런데 언니였으니까 내 심장이 무너졌습니다. 지금도 명절이 되면 마음 한켠에서 그리움과 분노가 동시에 올라옵니다. 가족이니까 괜찮겠지라며 던진 한마디가 결국 평생의 관계를 잘라버린 것입니다. 형제자매는 서로의 약점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래서 무심히 던진 말이 치명적인 흉기가 됩니다. 그 상처는 단순한 기억으로 남지 않습니다. 관계를 절단내는 경계선이 되어버립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말에 더 신중해야 하지만 나이 들수록 그 무게를 잊고 쉽게 내뱉습니다. 그리고 잊습니다. 그러나 들은 사람은 잊지 못합니다. 결국 형제 자매가 남이 되는 건 다툼이 커서가 아닙니다. 가까운 사람의 입에서 나온 무심한 한마디가 평생 지워지지 않는 흉터가 되기 때문입니다. 피보다 깊은 상처는 바로 그 말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나이 들어서도 마음을 병들게 만듭니다. 나이 들수록 형제 자매가 남이 되는 6번째 이유는 내가 잘 되면 시기하고 못 되면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파트를 장만했을 땐 축하한다는 말 한마디 못 들었어요. 그런데 사정이 안 좋아 전세로 내려앉으니 오히려 언니가 그럴 줄 알았다고 말하더군요. 그 말이 아직도 귓가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형제 자매 관계의 본 모습은 바로 이런 순간에 드러납니다. 내가 잘 되면 진심 어린 축하보다 질투가 먼저 나오고 내가 힘들어지면 위로보다는 무시가 돌아옵니다. 피를 나눈 사이라서 기대했던 만큼 그 배신감은 더 깊게 남습니다. 어릴 땐 같은 밥을 먹고 같은 이불을 덮으며 서로의 편이 되어주던 형제가 나이 들어서는 남보다 더 서늘한 존재로 변해버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경기도 평택에 사는 75세 김영호 씨는 둘째 동생과 왕래를 끊은 지 7년이 넘었습니다. 그는 청년 시절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고생했지만 결국 사업이 크게 성공해 건물까지 마련했습니다. 그때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김 씨는 동생에게서 축하 대신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형, 운이 좋았던 거지. 형이 그렇게 능력이 있었던 건 아니잖아. 그 말은 칭찬을 돌려 말한 게 아니라 대놓고 업적을 깎아내리는 비아냥이었습니다. 김 씨는 서운했지만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몇 년 뒤 경기 불황으로 사업이 무너지고 건물까지 팔게 되자 동생은 기다렸다는 듯 말했습니다. 형은 원래 안목이 없어. 결국 이렇게 되는 거야. 김 씨는 그 순간 동생과의 관계가 끝났음을 직감했습니다. 성공했을 때도 실패했을 때도 그의 곁엔 진심이 없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는 말합니다. 형제라도 내 기쁨을 함께하지 못하고 내 슬픔에 위로 한마디 못한다면 그건 남보다 못한 사람입니다. 비슷한 상처는 전라남도 순천에 사는 73세 최인숙 씨에게도 있었습니다. 젊을 땐 가난했지만 자녀가 공부를 잘해 결국 의사가 되었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축하했고 친척들도 부러워했지만 정작 언니는 요즘은 의사도 많다더라. 앞으로는 별거 아니야라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었습니다. 최 씨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속이 서늘해졌습니다. 세상 누구보다 기뻐해 주길 바랐던 가족의 입에서 시기 어린 말이 흘러나왔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흘러 자녀가 외국으로 떠나고 홀로 지내며 외로움에 시달리던 어느 날, 최 씨는 다시 언니에게 마음을 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반대로 무시가 돌아왔습니다. 너네가 멀리 있어서 그렇지 우리는 손주 덕에 매일 즐겁다는 언니의 말이 결정타가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최 씨는 언니와 연락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내가 잘 되면 질투하고 내가 힘들면 위로는커녕 무시하는데 어떻게 가족이라 부를 수 있겠냐고 말했습니다. 이렇듯 형제 자매는 남보다 더 솔직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 축하해야 할 때, 시기하고 위로해야 할 때 무시하는 말을 쉽게 던집니다. 하지만 가장 가까운 사이에서 받은 시기와 무시는 남이 한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상처가 됩니다. 성공했을 때 질투에 찬 눈빛을 보면 그 순간부터 마음을 닫게 됩니다. 실패했을 때 무시 섞인 말을 들으면 다시는 그 사람 앞에서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없습니다. 나이 들수록 형제 자매가 남이 되는 건 단순히 삶의 길이 달라져서가 아닙니다. 내가 잘 되면 시기하고 못 되면 무시하는 그 차가운 태도 때문입니다.
피보다 진한 건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내 편이 되지 못할 때 형제 자매라는 이름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결국 남는 건 시기와 무시가 남긴 흉터뿐이고 그 흉터는 가족이라는 마지막 다리마저 무너뜨립니다. 형제는 가까운 듯 보이지만 이런 말 한마디와 태도 앞에서 결국 남보다 더 먼 존재가 됩니다.